여보, 내일 위암 수술인데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 아내는 휴대폰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바쁜데요. 혼자 가세요. 결혼 32년 만에 처음 듣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수술실 앞, 저는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죠. 보호자분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짐은 모두 사라졌고 책상 위에는 이혼 서류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몰랐습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진료실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일주일 전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재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검사라는 말이 좋은 의미일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37년 동안 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몸이 안 좋은 동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재검사 통보받고 나서 좋은 결과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요. 위암 3기라고 했습니다.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래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4기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위암이라니. 66세에 암 진단을 받다니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계속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 화요일 오전 8시였어요. 위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입원 기간은 최소 2주, 회복 기간까지 합치면 한 달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3,2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어요. 건강보험 적용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위암 3기, 림프절 전이, 위 절제 수술,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2년 전 결혼하고 아들 둘 키우고 정년 퇴직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요. 연금 250만 원으로 아내랑 둘이 소박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암이라니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요즘 아내가 좀 이상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저한테 말을 별로 안 했거든요. 밥상도 따로 차려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먼저 먹겠다고요. 침실도 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갱년기인가 싶었어요. 61살 나이에 호르몬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저는 아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보, 나 병원 다녀왔어. 아내가 텔레비전만 보며 대답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위암이래. 3기야. 수술해야 한대. 아내가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요? 언제 수술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 듣는 것처럼요. 2주 후 화요일이야. 입원도 해야 하고 수술비도 1,000만 원 정도 든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2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제가 암 진단받았다는데 저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혼자 먼저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니까 이미 설거지까지 다 해놨더군요.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한 공기 먹었어요. 암 환자는 잘 먹어야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밤 10시쯤 아내한테 다시 말을 걸어봤습니다. 여보, 수술날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 아내가 핸드폰만 보며 대답했어요. 바빠요. 그날 약속 있어요. 혼자 가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약속이 위암 수술보다 중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적어도 입원할 때는 같이 가줘.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 있을 때도 보호자 필요하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암 진단도 무서웠지만 아내의 태도가 더 무서웠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6개월 전만 해도 아내는 제 건강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먹었는지 물어봤고 산책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한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요즘 자주 나가더군요. 일주일에 사나흘은 외출했습니다. 늘 화장을 하고 나갔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향수도 뿌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 만나서 좋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갱년기에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데 왜 명품 가방을 들고 가는지, 왜 새로 산 옷을 입고 가는지 의아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내일이면 제 배를 가르고 위를 잘라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옆방에서 자는 아내한테 가보고 싶었어요. 손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내는 자기 방문을 잠가놓고 잤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병원에서 준 안내문에 수술 당일 아침 6시까지 금식이라고 써 있었어요. 물도 마시면 안 된대요. 입원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세면도구, 슬리퍼, 속옷 3벌, 수건 2장. 가방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가방을 들고 병원에 가면 2주 동안은 집에 못 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했어요. 여보, 나 병원 가야 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했습니다. 여보, 깨어 있어? 그제야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예요? 피곤한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술인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말했잖아요. 못 간다고. 약속 있다고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안 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암 수술을 앞두고 혼자 병원에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아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아내가 가운을 입고 나와 있었습니다. 잠깐 기대했습니다. 혹시 마음을 바꿔서 같이 가준다고 할까요? 하지만 아내는 냉장고로 가서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가 위암 수술 받는 날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하다니요. 도대체 무슨 약속이길래요? 친구 만나는 게 남편 수술보다 중요한가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제가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아침 일찍 병원 가시네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받으러 가요.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 수술이세요? 보호자는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창밖만 봤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이었어요. 응급실 입구는 환했지만 본관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러 1층 원무과로 갔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이요? 저는 아내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또 물었어요. 보호자분 연락처는요? 저는 아내 휴대폰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지금 오시는 중인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네, 조금 있으면 와요.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6층 613호였어요.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가 4개 있었는데 제 자리는 창가 쪽이었어요. 짐을 풀고 병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병원복 입은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수술 전 준비를 했어요. 혈압 재고, 체온 재고, 링거 꽂았습니다. 수술은 8시에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7시 40분에 수술실로 이동한다고요. 옆 침대에 다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분도 오늘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 침대 옆에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들로 보이는 40대 남자, 며느리, 손주까지 왔더군요. 할아버지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지. 수술 끝나면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외로웠습니다. 7시쯤 되자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보호자분 아직 안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올 거예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요. 저는 제가 대신 서명하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안 된대요. 반드시 보호자가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지금 병원인데 보호자 서명 필요해. 제발 와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5번, 6번. 계속 신호만 갔어요. 7시 20분이 되었습니다. 20분 후면 수술실로 가야 하는데 아내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다른 가족분한테 연락해 보시겠어요? 아드님이나 따님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긴 한데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 있었어요. 갑자기 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아들들한테 암 수술 받는다는 말도 안 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7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왔어요. 환자분, 죄송한데 이렇게는 수술 진행이 어려워요. 보호자분이 꼭 와야 해요. 수술 동의서도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설명 들으실 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내한테 또 전화를 걸었어요. 10번째 전화였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침대 할아버지 아들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상황이 어려워 보이시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내가 곧 올 겁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저를 버리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술도 무섭지만 아내의 태도가 더 무서웠습니다. 7시 35분, 간호사가 최종 확인하러 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올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서명하면 안 될까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주치의 선생님께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번만 환자분이 직접 서명하셔도 된대요. 대신 수술 후 보호자가 꼭 와야 한다고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수술 동의서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보호자란에도 제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순간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는 가족들한테 둘러싸여 격려받고 있었어요. 아버지 힘내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손주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7시 40분,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로 가는 거였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환자들도 봤어요. 모두 가족들이 옆에서 손을 잡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어떤 분은 자식들이, 어떤 분은 손주까지 함께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어요. 간호사 한 분이 침대를 밀고 가는데 그분이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환자분? 수술 잘 될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8시 정각이었어요. 마취과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했습니다. 전신 마취하실 거고요. 수술 시간은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예상됩니다. 수술 끝나면 회복실로 가시고 마취에서 깨시면 중환자실 거쳐서 일반 병실로 가실 거예요. 보호자분은 수술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마취과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왔습니다. 마취과 선생님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그럼 수술 끝나고 제가 환자분 휴대폰으로 연락드릴게요. 가족분께 전달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취과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술실은 밝았습니다. 여러 대의 기계가 있었고 의료진 5명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숫자 세어보세요. 10부터 거꾸로요. 저는 눈을 감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19, 8. 그리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세요. 환자분, 눈을 뜨려고 했는데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회복실입니다, 환자분. 수술 잘 끝났어요.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배가 아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40분이었어요. 수술이 6시간 넘게 걸린 거였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수술 결과 설명 들으셔야 해요. 저는 아내 전화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3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환자분, 다른 가족분 연락처는요? 저는 큰아들 전화번호를 말했습니다. 미국이라 시차가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 안 받았습니다. 작은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통화 중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환자분께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세한 건 보호자분 오시면 주치의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실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대요. 위 3분의 1을 절제했고 림프절 23개를 떼어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장기로는 전이되지 않았대요. 앞으로 2주 정도 입원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복 잘하시면 2달 후부터 일상생활 가능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4시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원래 4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분이 퇴원하셔서 2인실이 되어 있었어요. 옆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외로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후 5시 간호사가 또 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한테 계속 연락 시도하고 있는데 안 받으시네요. 혹시 댁에 전화해 볼까요? 저는 집 전화번호를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5번을 걸었는데 계속 그랬어요. 아내가 집에 없는 거였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금식이었습니다. 링거만 맞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가져온 가족들이 환자 옆에서 이야기 나누는 소리였어요.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무슨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후 7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15통. 모두 병원에서 건 전화였어요. 아내한테서 온 전화나 문자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제가 위암 수술 받는 날인데 안부 문자 하나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내가 저를 그렇게 걱정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6개월 동안 보여준 태도가 증명했으니까요. 밤 10시 병실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불을 끄고 갔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 후 첫날 밤을 혼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배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내한테서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16번 전화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어요. 여보, 나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도 안 떴어요. 아내가 제 메시지를 차단한 건지 아니면 정말 휴대폰을 안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어요.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더 입원하고 퇴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항암 치료는 퇴원 후 2주 뒤부터 시작한다고요. 보호자가 퇴원 시 주의사항 들으러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혼자 올게요.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이 아무도 안 오신 거예요? 일주일 내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예요.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럼 퇴원하셔서 집에 혼자 계시는 건가요?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한데 도와주실 분이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버려진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번째 시도였어요. 이번에는 신호음이 달랐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거기 김미숙 씨 댁 맞죠? 여자가 대답했어요. 아, 언니 나갔어요. 제가 처제예요. 처제라고요? 아내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처제, 거기 왜 있어요? 미숙이는 어디 갔어요? 처제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언니가 집 나갔어요. 일주일 전에요.
짐 다 싸서 나갔어요. 저한테 집 좀 지켜달라고 해서 와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나갔다고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언니가 말 안 해줬어요. 그냥 한동안 집 비운다고만 했어요. 처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부,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보고 형부 전화 오면 받지 말래요. 형부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그때 연락한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위암 수술 받고 입원 중이에요. 미숙이가 그거 알고 나간 거예요? 처제가 한참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형부님 수술 당일날 집 나갔어요. 제가 말렸어요. 형부 수술인데 어떻게 그러냐고요. 근데 언니가 이제 형부랑 살기 싫대요. 이혼할 거래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혼이라고요? 처제가 계속 말했어요. 형부, 죄송해요. 제가 언니를 말렸는데 듣지 않았어요. 언니가 요즘 좀 이상해요. 1년 전부터요. 자꾸 나가고, 화장하고, 명품 사고 그래요. 제가 누구 만나냐고 물었더니 친구 만난다고만 하고요. 근데 형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아요.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남자요? 처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한 달 전쯤 언니 휴대폰 보게 됐는데 남자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오늘 저녁 몇 시에 만날까요? 보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물었더니 언니가 화내면서 친구 남편이라고 했어요. 근데 친구 남편한테 보고 싶다는 문자를 받는 게 이상하잖아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미숙이는 지금 그 남자랑 있는 거예요? 처제가 대답했어요. 아마도요. 언니가 큰 캐리어 2개 싸갔어요. 옷도 많이 가져갔고요. 한동안 안 돌아올 것 같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가 암 수술 받는 날 다른 남자한테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퇴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화분들이 사라졌어요. 소파 위에 있던 쿠션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도 내려져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아내 속옷, 양말, 액세서리 모두 사라졌습니다. 화장대도 텅 비어 있었어요. 안방 침대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아내 이름 옆에는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은 빈칸이었어요. 합의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재산은 반반 분할, 위자료 청구 없음, 양육할 자녀 없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편지도 있었습니다. 아내 필체였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32년 참고 살았지만 이제 지쳤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당신 옆에 있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위암 수술 받는 날 집을 나가고 2주 동안 입원해 있는데 한 번도 안부 묻지 않고 퇴원하는 날 이혼 서류를 남겨놓다니요. 이게 32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할 짓인가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6개월 전부터 이상했던 게, 화장하고 나가던 게,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 게 모두 다른 남자 때문이었구나. 그 남자랑 만나러 다니느라 제 수술에는 오지도 않은 거구나. 제가 수술실에서 혼자 떨고 있을 때 아내는 그 남자랑 있었던 거구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내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암 수술 받는데 남자 만나러 가고 2주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이혼 서류 남겨놓고 나가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수술 잘 끝났다며요. 시동생한테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이혼 합의서에 서명만 하세요. 변호사가 찾아갈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다른 남자 있지? 누구요? 얼마나 만난 거예요? 아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끝난 사이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술한 배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32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제가 암 환자가 된 걸 알면서도 아내는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한 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퇴원 첫날, 집은 있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퇴원 후 사흘째 되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법무법인정도 소속 변호사라고 했어요. 김미숙 씨 남편 되시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인 측에서 이혼 소송 의뢰하셨습니다. 합의가 안 되시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데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법무법인이었어요. 상담실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로 하셨어요. 재산 분할은 반반, 위자료 청구는 쌍방 없음으로 합의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내가 언제 이혼 의뢰했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한 달 전이네요. 10월 15일에 처음 상담 오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 전이면 제가 수술 받기 2주 전이었어요. 아내는 제 수술 날짜를 알고 있었는데도 그 전에 이미 변호사를 만나 이혼 준비를 한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상담 때 말씀하시길 결혼 생활이 1년 전부터 파탄 났다고 하셨어요. 남편분이 무관심하고 대화가 없고 각방 쓴 지도 오래됐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각방 쓴 건 6개월 전부터고 그것도 아내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아내가 저한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 사유가 어찌됐든 부인 측 입장은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합의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재판으로 가야죠. 하지만 쌍방이 3년 이상 별거했거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면 이혼 판결 나올 수 있어요.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에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변호사님, 혹시 제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세요? 변호사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 지금 바람 피우고 있어요. 1년 전부터요. 그게 이혼 사유 아닌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요? 저는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진이나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의심이 들었어요. 화장하고 나가고, 명품 사고, 저한테 차갑게 대하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정도로는 부정행위 입증이 어려워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 호텔 출입 기록 같은 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증거는 없지만 아내가 바람 피운 건 확실합니다. 1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것도요. 그럼 6개월 전부터 보인 이상한 행동들, 화장하고 나가던 것, 명품 가방 사던 것, 각방 쓰자던 것, 모두 이혼 준비였다는 건가요? 저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겉으로는 평범하게 산 척한 건가요? 은행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은행 창구에서 제 명의 통장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공동 명의로 만들어놨던 적금 통장이 해지돼 있었어요. 3천만 원 들어있던 적금이었습니다. 언제 해지됐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확인해 줬어요. 2달 전이래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달 전이면 제가 암 진단받기 전이었어요. 아내가 몰래 적금을 해지한 겁니다. 공동 명의였으니까 아내도 해지할 수 있었던 거죠.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그 돈 어디로 갔나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됐네요. 저는 아내 통장 잔액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동 명의니까 확인 가능하다고 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700만 원이네요. 원래 3천만 원 들어왔는데 대부분 인출하셨나 봐요. 저는 입출금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내역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백화점에서 500만 원, 명품 매장에서 300만 원, 호텔에서 200만 원, 레스토랑에서 100만 원. 한 달 사이에 2천만 원 넘게 쓴 거였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행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아내가 1년 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났고 2달 전에 적금을 몰래 해지해서 그 남자랑 쓴 거였습니다. 제가 암 진단받고 수술 준비하는 동안 아내는 제 돈으로 다른 남자랑 호텔 가고 명품 사고 맛있는 거 먹은 겁니다. 그리고 제 수술 당일 집을 나가서 그 남자한테 간 거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처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형부. 언니가 연락 안 해요. 저도 걱정돼요. 형부, 언니가 정말 바람 피운 거 확실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확실해. 은행 내역 확인했어. 3천만 원 빼돌려서 남자랑 썼더라. 처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쩌면 좋아요. 제가 언니한테 뭐라고 해볼게요. 밤이 되었습니다. 혼자 빈집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3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내는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제 돈 빼돌리고 다른 남자 만나고 제가 암 환자인데도 떠났습니다. 바람 피운 증거는 확실하게 잡지 못했지만 제 돈을 빼돌린 증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몰랐습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이미 의심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재산 정리를 해뒀다는 사실을요. 사실 저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요. 증거를 잡지는 못했지만 느낌으로 알았어요. 3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하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작년 3월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61살 나이에 갑자기 체중 감량을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친구 만날 때도 맨 얼굴로 나갔는데 갑자기 색조 화장을 하더군요. 립스틱도 새로 샀어요. 밝은 색으로요.
옷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편한 옷만 입었는데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사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왜 갑자기 꿈이냐고.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관리해야지. 그냥 늙고 싶지 않아서요. 5월쯤 되니까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나갔어요.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대학 동창들이래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친구들 만나면서 활기를 찾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6월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내 옷장에 새 속옷이 있더군요. 레이스 달린 비싼 속옷이었어요. 61살 여자가 누굴 위해 그런 속옷을 사는 걸까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했습니다. 아내 휴대폰을 몰래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 없었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비밀번호 설정했냐고. 아내가 대답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보안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안 쳐다봤습니다.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사이 서재를 정리하다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어요. 그동안 제가 명세서를 안 챙겨봤거든요. 아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서요. 명세서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사용 금액이 300만 원이 넘었어요. 항목을 보니 백화점, 명품 매장,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이요. 친구 만나는데 호텔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카드값이 많이 나오던데 뭐 산 거 있어? 아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준비하는 얼굴을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왔어요. 제주도 갔었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주도 간 적 없었어요. 항공권 결제 내역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고요. 증거는 잡지 못하더라도 제 재산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7년 교사 생활하며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주식 6천만 원, 예금 4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집은 15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고요. 8월부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주식을 팔았어요. 6천만 원 전부요. 그 돈을 제 단독명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아내가 모르는 계좌였어요. 9월에는 정기 예금을 해지했습니다. 4천만 원을 빼서 역시 제 단독 계좌로 넣었어요. 퇴직금 1억 5천만 원도 아내가 모르는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을 안전하게 숨긴 겁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적금 3천만 원은 그대로 뒀습니다. 미끼였어요. 아내가 돈이 필요하면 저걸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2달 전에 아내가 그 적금을 해지했더군요. 3천만 원 가져가서 남자랑 쓴 거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3천만 원으로 아내의 본심을 확인한 거니까요. 집 명의도 정리했습니다. 원래 공동 명의였는데 9월에 제 단독 명의로 바꿨어요. 법무사한테 부탁해서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아내는 전혀 몰랐어요. 등기 서류 같은 건 제가 다 관리했으니까요. 15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완전히 제 것이 된 겁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지만 제가 암 환자인 상태에서 아내가 바람 피우고 나간 거니까 유리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0월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을 때 아내 반응을 봤어요. 놀란 척하면서도 어딘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죽기를 바라나 싶었어요. 그럼 이혼 안 해도 되고 재산도 다 아내 거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재산을 다 정리해뒀다는 걸요. 수술 당일 아내가 안 왔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를 버린 거구나. 수술실에서 혼자 있을 때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일주일 내내 병실에 혼자 있을 때도 생각했어요. 괜찮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아내가 3천만 원 가져간 줄 알겠지만 진짜 재산 2억 5천만 원은 내가 지켰어. 집도 이미 내 명이야. 아내는 빈손으로 나간 거야. 퇴원하고 집에 와서 이혼 서류를 봤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산 반반 분할이라고요? 아내는 제가 가진 재산이 3천만 원 뿐인 줄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걸 반으로 나누면 1,500만 원씩이죠. 아내는 자기가 가져간 3천만 원에 1,500만 원 더하면 4,500만 원 정도 생긴다고 계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산은 따로 있었어요. 2억 5천만 원이요. 일주일 후 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소속 남자 변호사였어요. 50대 중반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상담하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내의 바람, 재산 빼돌리기, 수술 당일 집 나간 것, 그리고 제가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것까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네요. 증거 자료 다 있으시죠?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공동명의 적금 3천만 원 해지한 것, 그 돈으로 호텔과 명품 매장에서 쓴 내역 모두 출력해뒀어요. 집 등기부등본도 가져갔습니다. 9월에 제 단독 명의로 바꾼 것까지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부인 측에서 재산 반반 분할 요구했다면서요? 재산 목록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요구한 거네요. 이틀 후 쌍방 변호사 미팅이 잡혔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서초동 어느 회의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도착했는데 아내 측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왔더군요. 6개월 만에 보는 아내였습니다.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살도 빠지고 화장도 진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아내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꺼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재산 목록입니다. 정확한 재산 분할을 위해 준비했어요. 아내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옆에 앉은 아내한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 명의 재산 목록입니다. 첫째, 단독명의 예금, 계좌 총 2억 5천만 원. 이 중 1억 5천만 원은 퇴직금, 6천만 원은 주식 매각 대금, 4천만 원은 정기 예금 해지 금액입니다. 모두 작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단독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아내가 숨을 헐떡였어요. 둘째, 서초구 소재 아파트 15억 원 상당. 작년 9월에 공동명의에서 김철수 씨 단독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여기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내 측 변호사가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따졌습니다. 이건 재산 은닉 아닙니까? 이혼 준비하면서 재산을 몰래 빼돌린 거잖아요. 제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 은닉이 아닙니다. 원래 본인 명의 재산을 본인 명의 계좌로 옮긴 것뿐이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인 쪽이 공동명의 적금 3천만 원을 무단으로 해지해서 사용했죠. 이게 문제입니다. 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미숙 씨가 해지한 적금 3천만 원의 사용 내역입니다. 호텔 레스토랑 200만 원, 명품 매장 500만 원, 백화점 300만 원. 한 달 사이에 2천만 원 넘게 사용했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겁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내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현재 부인 명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공동명의 적금 3천만 원 해지한 것 중에 700만 원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일 겁니다. 아내가 소리쳤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6개월 전부터 당신 행동 다 봤어요. 화장하고 나가는 것, 명품 사는 것, 저한테 차갑게 구는 것, 다 알면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 재산 지키려고 미리 정리한 거예요. 당신은 3천만 원 가져가면 끝인 줄 알았겠지만 진짜 재산은 따로 있었던 거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작년 6월부터요. 당신 옷장에서 새 속옷 본 날부터요. 61살 여자가 누굴 위해 레이스 속옷을 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위암 3기 환자입니다. 수술받았고 현재 항암 치료 중이에요. 부인은 남편 수술 당일 집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입원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았어요. 이혼 사유로 볼 때 부인의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인과 잠깐 상의 좀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변호사도 잠시 자리를 비켜줬어요. 회의실에 저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잔인하네요. 저는 대답했어요. 잔인한 건 누구예요? 제가 암 수술 받는 날 다른 남자한테 간 사람이 누군데요? 일주일 동안 병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 전화 한 통 안 한 사람이 누군데요?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 남자는 누구예요? 아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끝난 사이니까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정말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만 드리죠. 당신이 빼돌린 3천만 원, 그거 다 증거 있어요. 재판 가면 당신한테 불리할 겁니다. 잠시 후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재협상하고 싶습니다. 제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저희 입장은 명확합니다. 부인의 악의적 유기와 혼인 파탄 책임을 고려하면 6대4 정도가 적정합니다. 6대4요? 아내가 소리쳤어요. 그럼 저는 얼마 받는데요? 제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재산 17억 5천만 원의 40%면 7억 원입니다. 하지만 부인이 무단 사용한 3천만 원 공제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 추가 공제하면 6억 2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다시 생각해봐요.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손 떼세요. 당신이 저한테 손 뗀 지 벌써 6개월 됐잖아요. 이혼 서류에 서명할게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세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뒤에서 아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6개월 전 제가 혼자 수술실 앞에 있을 때 아내는 저를 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석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어요. 아내의 악의적 유기와 공동재산 무단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6대4로 결정됐고 아내는 6억 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바라던 반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죠. 아내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더 싸워봤자 불리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법원 복도에서 아내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7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32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처제한테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만나던 남자는 60대 사업가였대요. 이혼남이었고 아내한테 결혼하자고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아내가 6억 원밖에 못 받았다는 걸 알고는 연락을 끊었대요. 아내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6억 원 중에 3억을 원룸 전세로 넣고 나머지 3억으로 생활한다고요. 친구들도 다 떠났답니다. 바람 피운 여자라고 수군거린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제가 암 환자인 걸 알면서도 떠났고 다른 남자 만나느라 저를 버렸으니까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어요. 항암 치료는 계속 받았습니다.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항암제를 맞았어요.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혼자가 편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차가운 시선 받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큰아들이 미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아버지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다고요. 제가 암 환자인 것도 뒤늦게 알았대요. 왜 말 안 했냐고 울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다고요. 큰아들이 한국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내일 열심히 해라.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작은 아들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주말마다 왔어요. 냉장고에 반찬 채워주고 청소해주고 병원 같이 가주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혼자가 더 편해. 실제로 그랬습니다. 32년 동안 아내 눈치 보며 살았다는 걸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내가 기분 좋은지, 화난 건 아닌지,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늘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는 그대로 뒀습니다. 혼자 살기엔 컸지만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면 한강이 보였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풍경이었어요.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혼자 보는 풍경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6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암 재발 소견 없다고 했어요. 항암 치료 잘 받아서 상태가 좋다고 했습니다. 1년만 더 치료받으면 완치 판정 받을 수 있대요. 저는 기뻤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건강하다는 게 감사했어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독거노인분들 찾아뵙고 말벗되어드려요. 37년 교사 생활에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 법이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어요. 선생님 올 때가 제일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혼자가 나을 때도 있지요. 나쁜 사람이랑 사는 것보다는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32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대요. 저는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처제한테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한다고요. 후회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냥 듣기만 합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아내가 선택한 길이고 저도 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즐겁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만나고 작은 아들이랑 주말에 밥 먹고 저녁에 책 읽는 일상이 평온해요. 32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자유였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와 함께할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이더군요. 저는 이제 압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요.